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Uppercut. 뉴스 로우킥. Yoga fire.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저기 목동의 S본부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아, 네. 더군다나 2020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이 스튜디오 자체, 명랑시사 자체 처음이어가지고 마지막 날 처음 와서 더 기쁘고요. 또 내년에 찾아뵙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1일이네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과 첫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청와대 개편. 오늘 청와대 비서진 개편 소식이 확정이 돼서 전해졌어요. 어제 오후에 누구누구 내정될 거다 이런 소식이 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죠? 3개 부처 개각부터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이나 포스코 경영연구원 그리고 LG전자 이런 데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ICT 전문가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과학기술 장관을 역임한 전력이 있습니다. 초대 가기부 장관을 지냈었고요.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갑에 출마했다가 낙성한 경험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친문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업형 전문가를 인재 등용했다라는 것에서는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국정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민정수석은 학자 출신, 네. 사실 검찰 출신들이 현 정부 지금 내내 역대 그랬죠. 해왔죠. 네. 그래서 그 관행을 깨고 검사 출신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했다라는 것은 하반기에 이제 검찰 개혁 막바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 조직을 잘하는 검사 출신으로 이제 발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연이 좀 오래 있습니다. 일단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문 대통령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같이 활동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소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6회 사법고시를 합격했고요. 대검에서 이제 마약과장으로 이제 검찰 출신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정부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민정수석은 대개 검찰 출신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바꾼 여러 가지 변화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민정수석의 비검찰 출신을 중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청와대 그 비서진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예상됐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래 어제 세 분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김상조 실장은 유임이 되는 모양이죠? 네, 오늘 사의를 반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할 일이 많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든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3차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안이 산적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하다 보면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의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 해당 부처 장관들이 좀 고전하고 있을 때 정부의 스피커로서 등판해서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디자인한 골간을 짠 사람이라는 걸 두루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이번 청와대 개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인사 관련 브리핑만 오전, 오후, 저녁에 무려 3번 있었습니다. 이게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해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좀 불 수 있을까요? 변화가 좀 필요하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의 모습이 많았고요. 또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았고 또 법원의 결정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측면들도 있던 상황이 있고요. 코로나19도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쇄신으로 좀 다잡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는 뭐 불분명하고 모두 다 청와대의 책임으로 기결된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혼란에 책임지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집권 5년 차에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이렇게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통을 좀 중시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럴까요? 일단 검찰 출신을 등용한 것만으로도 사실 검찰과 너무 대립적인 모습을 네. 보여서 좀 피곤하기도 했고 지금 구치소발 코로나 확산에서도 진짜 집중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네.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코로나19를 이제 다 잡고 네. 안정화되는 시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동안은 검사 출신은 배척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포용하는 서로 소통하는 이런 면들을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는 약속으로 손 변호사님은 받아들이셨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베, 이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일간베스트를 줄여서 쓰는 말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기도에 공무원으로 합격했다고 본인이 자랑을 했다가 이 논란이 됐어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29일에 이 일간베스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 경기도 지방직 7급에 합격했습니다라고 인증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쓴 글들을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어찌 보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두드러지는 글들이 이제 조명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올린 다음에 또 촬영을 해서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성적인 희롱글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삐뚤어진 어떤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올렸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외소증 장애인을 몰래 촬영해서 이걸 올려서 또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라고 하고 뭐 노인, 경찰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하하는 언행들이 좀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람이 과연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현재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공분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외소증 장애인, 노인, 경찰관, 버스기사에 대한 비하라면 세상을 향한 인식 자체가 좀 비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공직에 복무하는 게 적합하냐 이걸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 같기도 해요.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걸 자랑했다. 이거 엄연히 성범죄 같은데 몰카도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 아닙니까? 미성년자가 몇 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 따져봐야 되겠죠. 심각하다면 수사까지 의뢰해야 되는 사건으로도 보이는데 미성년자 단순히 이제 합의해서 성관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공무원이 될 지방 공무원이 될 성인으로서의 어떤 윤리 의식에 현저한 결여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만 13세 미만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죠. 네. 유인해서 어떤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이런 스스로 또 이 글을 써서 올려서 과시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몰래 찍었는지 동의해서 찍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찍은 게 맞는지 네. 본인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치니까 거짓말이었다 그냥 과시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를 관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 방송 직전에 뉴스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쳇말로 자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이 어쨌든 공개 경쟁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인데 임용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경기도에 합격한 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내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관심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법령만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품위 유지 위반을 한 경우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행위 자체들이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엔 또 행정법원으로 가죠. 불복할 수도 부당하다, 있으니까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사실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건 수사받아야 되고 기소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네.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죠. 그래서 사실은 신속하게 임용 취소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느냐,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그런 비행위가 현저하냐를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공무원 임용 되기 전에 했던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 참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논란이 생각보다 너무 커지니까 당사자가 이제 와서 사실 제가 좀 과시하려고 거짓으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올렸다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어도 문제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이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나요? 일단 어떤 사진들을 구체적으로 올렸는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성들은 어찌됐든 온라인상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이게 한 건의 글이 아니라 다수의 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다, 허위로 올렸다라고 만연히 또 설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더군다나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 교사 사건도 있었죠. 어떤 교사가 일베에서 어떤 부적절한 글을 써서 많은 네. 학부모들이 이 사람 교직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청원글을 올렸던 기억도 나서 그런 부분까지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스토리를 올렸다.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여라도 이 글에 대해서 증거라도 일부 있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내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요. 사실 글쎄요, 거짓말이다. 이거 확 납득이 되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나 교도소 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 1년 내내 가장 많이 들었고 하지만 가장 듣기 싫은 뉴스가 코로나19 소식 아닐까 싶은데 저도 사실 듣기도 전해드리기도 지겹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 한복판에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최근에는 특히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가 문제인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1월경이었다고 한다면 거의 1년 만에 최초로 3단계가 실시되는 곳이 민간 지역도 아니고 이 국가의 어떤 형사 사법 시설인 구치소, 네. 교도소에서 이제 최초로 시행이 된다. 그만큼 심각하고 엄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모든 교정 시설에서 3단계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3단계라는 건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는 거잖아. 이 접촉이라는 건 접견 교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구치소 내에서 변호사나 가족을 만나는 그런 일체 일들이 다 불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불가능은 아니고 변호인 접견은 제한적으로 실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제한적으로. 그렇군요. 제한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건 그렇다면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상당 부분은 인터넷 하상 접견으로 돌릴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는 경우 지금 구속 사건인데 다음 주에 재판이 진행이 된다 이런 거면 부득이하게 이제 허용해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접견교통권이라는 게 헌법상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 총장도 최대한 보장하라 인터넷을 늘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서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의 사의가 수용이 된 상태고 박범계 내정자는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법무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언급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부구치소 상황은 저희가 거의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직원 21명, 수용자 포함해서 9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총 직원까지 도합 918명이라는 건 곧 1000명을 넘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 감일 수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로 지금 이송하고 있거든요. 청송으로도 가고 강원도로도 가고 남부교도소로도 그렇죠. 가고요. 근데 거기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이었던 사람이 또 양성으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지금 수배 명단도 지금 제한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형 집행도 굉장히 국가의 형사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동부구치소에 있었던 거로 보이지만 좀 부주의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외부에는 활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그렇죠. 관여 우려가 높은데 네. 구치소는 어찌됐든 접견을 하더라도 이렇게 틀 1대1이고요. 공간이 아니라 네. 이런 걸로 다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염에 취약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방어해 왔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태를 염두 못했나 싶지만 문제는 이렇게 1000명까지 나오는 것은 관리 부주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정시설이 이 정도 상황에 이르기까지 법무부가 뭘 했느냐 내지는 이 구치소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시는 뭘 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법무부에서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부 노동조합이 이미 사의를 표하긴 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이 부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무부 노동조합 중에는 이제 이런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생명이 위협되고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강경 조치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판례가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명확한 어떤 명령을 불이행한다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어찌됐든 방역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관련된 어떤 방역 지침이 내려면 이것을 하달해서 이제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대로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범죄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매우 적다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에 국가배상 소송 문제는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치소에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주의한 과실로 인해서 생명을 지킬 어떤 보호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만연히 국가가 전부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 초기에 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갔더니 휴지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좀 네.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이든 서울시이든 이 담당자들이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나 어떤 방역 문제에 좀 소홀했다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동부구치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창밖으로 푯말 같은 걸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물파손, 기물훼손 등의 혐의로 이 사람들을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외부에 편지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시설물의 구조인 거죠. 왜냐면 뭘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충망을 뜯었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근데 방충망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안에 갇혀 있다 보면 굉장히 좀 극도의 불안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인권을 좀 보호하는 조치로서 좀 불안감을 낮춰야 되는 것이 지금 수용자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그 수용자의 손편지를 봤는데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되어 있죠.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를 참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는 밉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 미워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급한 건 이 구치소 같은 이 집단 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시적이나마 이 수용시설에서 수용시설로 옮겨봤자 과밀히 해소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너무 부족해서 어느 분이 헌법재판소에 과밀 수용이라고 인격권 침해라고 위헌 판정 받아서 손해배상까지 했거든요. 교도소 부족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즉시 석방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 시설, 생활치료센터 같은 일반 치료시설을 빨리 마련해서 교도소가 아니라 그런 치료센터라든가 의료시설로 이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코로나19 뉴스가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손 변호사님 오시니까 뭐 문자가 쏟아집니다. 대한민국 힘내라님, 손정혜 변호사님 반가워요. 5074님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모두 건강하게 이겨낸 가족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응원 보냅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손 변호사님도 지금 아이 둘 키우고 계시잖아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콕 너무 많이 오래 하니까요.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은 좋은데 매우 힘들어요. 지금 육아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거든요. 네. 불쌍하기도 하고 아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어렵고 모두 다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던 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한 해 참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에게도 애증의 쌍곡선이었습니다.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